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네, 이 북한 인권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건 듭니다. 물론이죠. 네네네. 탈북민들 중에서 북한에서 살 때 이제 인권 침해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생한 이제 자료와 증거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또 아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인권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북한의 실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분의 탈북 청년 자리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또 청년분들이 나와주셨네요. 꿈에도 그리운 고향을 떠나 자유를 찾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꽃제비 시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탈북 수기와 논문을 펴낸 퍼플맨 김혁 씨. 다양한 그림과 음악 작업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탈북 예술가 강춘혁 씨. 남한의 미대생들과 함께 작업한 그림으로 북한 인권 알리기를 시작한 고진송 군. 이 세 명의 탈북 청년이 들려주는 북한에서의 아련한 기억들,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직접 인사를 좀 한 분 한 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혁입니다. 네. 200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어요 저희. 네, 저는 1998년에 탈북을 하였고 이름은 강춘혁이고요. 현재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미술로 이제 북한의 인권과 실상을 알리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고진성이고요. 현재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지금 재학 중입니다. 탈북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오늘은 또 이 세 분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우리 춘혁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저는 계속 그림 전시를 통해서 계속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고요. 네. 예, 또 음악 작업도 계속 현재 진행 중에 계속 있습니다. 야, 또 우리 김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퍼플맨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뭔가요? 퍼플맨 무슨? 네, 퍼플맨 보라맨 무슨 뭐? 보라? 네, 보라돌인가요? 맞습니다. 네. 보라돌이. 네, 2010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제목인데요. 네, 그게 이제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실제 나레이션도 제가 참여를 해서 제가 다 더빙을 했었고요. 네, 퍼플맨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대표되는 북한 사회에서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파란색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혹은 그런 사회에 또 똑같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반쯤 섞인 보라색이 아닐까, 내 정체성은.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 네, 그렇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야, 우리 셋이 다 퍼플맨 궁금해하는데 누구도 그 생각을 해내진 못했어. 아침 했잖아요. 아, 지금 얘기 다 듣고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빨간색, 파란색 섞여 보라색인 거 아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 우리 진성 씨는 조용히 앉아 계신 딱 여자 같으세요. 너무 조용히 얌전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제일 혹시 좀 어리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활동으로 그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에요. 그 작가님한테 탈북 가정 콘티를 짜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활동도 했었고, 또 이번에 친구 색으로 뵙게 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탈북에 그 북한에서 온 애들끼리 미술하는 친구끼리 같이 이런 전시회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송 씨가 말씀하신 그 전시회에 이 세 분이 모두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통일북소리가 또 가서 화면을 담아왔습니다. 그 화면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6월 인사동의 한 갤러리. 원형 감옥을 뜻하는 파놉티콘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탈북 난민의 여정을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차별을 피해 국경을 넘어도 그들을 지켜보는 감시와 두려움은 계속되는데요.
그 실상을 다양한 그림과 사진 등으로 담아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시를 하는 이유는 북한 인권에 관한 북한 아동에 대한 인권이나 아니면 이번 전시회처럼 북한 난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탈북 예술가 강춘혁 씨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험난한 탈북 과정을 연필로만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했던 탈북민들을 향한 그의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I think that the kind of reaction or the kind of impression we would like to leave with the general public is that the journey of North Korean refugees is long and it's difficult, and they have to overcome a lot of challenges in order to come to South Korea. And so I hope that this exhibition can sort of humanize North Korean refugees and help people really understand what it is that these people have to overcome when they come here. 페인트를 칠한 판자 위에 그림을 그린 이 작품들은 남북한 미대생들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탈북 난민들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경을 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여기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사람과 의사소통에서 그런 또 절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토민이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탈북 난민들의 아픔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데요. 북한 난민들의 힘겨운 여정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서 마침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북한 난민들을 향한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그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호하거나 이렇게 흐리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짜 그림을 통해서 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제 전시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진짜 이 말 어떻게 북한은 이렇다 말 1000마디보다 그림 한 장이 그냥 가슴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랬겠구나. 그 어린아이의 끌려간 오빠의 손에 끌려간 어린아이의 표정 하나만으로 이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한 장이. 그러게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춘혁 씨 그림을 봤잖아요. 그런데 채색을 안 하고 연필로 근데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색을 덧입히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제가 이전에 재료 개념도 없었고 한 것도 있지만 좀 편한 게 흑백으로 쓰는 게 편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이야기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면서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과거에서 다시 온 거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흑백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자 해가지고 흑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남한에 와서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김혁 씨나 춘혁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북한 인권의 실상도 알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이제 이제 하고 딱 이제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처음부터 이건 의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권 활동을 제가 해온 지도 이제 11년이 됐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12년 해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는 저희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사회에 북한 사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였고 북한 사회에도 이런 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한 걸 좀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죠. 또 다른 한편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네, 정신적인 어떤 부담감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요. 네. 참 인상적인 게 그 꽃제비들의 삶이에요. 네. 예. 얘기도 참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그 꽃제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김혁 씨가 꽃제비를 주제로 논문도 내셨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꽃제비를 주제로 이렇게 딱 정해서 그 논문을 쓰신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셨어요? 첫 번째는 경험이었고요. 네.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꽃제비 생활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상황들을 많이 이제 겪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과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꽃제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연구가 안 돼 있는. 그래서 당사자인 제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김혁 씨는 직접 이제 꽃제비 생활을 계속 하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시작한 건 이제 7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게 89년이었고요. 그때 89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어머님이 이제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게 결정적인 처음에 이제 집을 벗어나게 되는 계기였고요. 벗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 경제 위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제 꽃제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꽃제비 친구들하고 같이 훔쳐도 먹고 주워도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밖에서 같이 모여서 자고 이랬었던 그런 삶이 거의 뭐 계속 오랫동안 한 95년도에 제가 고아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잡혀오면 또 뛰쳐나가고 또 뛰쳐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꽃제비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꽃제비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꽃제비가 솔직히 반가운 입장은 아니거든요. 상인들이 엄청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은 어땠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부서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 그거는 물어본 적이 없다. 그 상인과의 그 꽃제비와의 네. 갈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꽃제비들은 처음에 주워 먹고 구걸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경제 위기가 오면서 사람들이 먹을 걸 안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상인들의 음식을 덮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를 덮치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인들이 이제는 그릇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를 만들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는 상인들 거 훔칠 수가 없으니까 먹는 사람의 걸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 건 훔치지 못하고 여성들의 걸 훔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많이 꽃제비들이 훔치게 되면은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 잃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이 상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 안 먹혀서 꽃제비를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 적이었던 꽃제비가 이제는 보호의 그 주체로 이제 떠오른 거죠. 꽃제비를 상인들이 꽃제비를 고용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꽃제비들이 못 덮치게 꽃제비를 고용해서 네, 자기 그 물건을 꽃제비를 지키는 거죠. 애기 주고 먹어주고. 네. 그래서 예컨대 시장 하나에 가게 되면은 그 시장을 지키는 꽃제비들이 일종의 있어요. 꽃제비 무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오는 꽃제비들을 견제를 하죠. 네.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만큼 경찰의 통제로부터 상인들의 보호는 꽃제비가 넘겨가지는 점점 이제 협상의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협력 관계가 됐네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있을 때도 그랬긴 했는데 성인 꽃제비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어린애들이 좀 주세요 이런 꽃제비들도 많았는데 성인 꽃제비들이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성인.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아, 진짜?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제가 보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과 또 논문까지 직접 쓰신 또 직접 경험하신 분이 보실 때 왜 성인들까지 나섰어야 될지 보는 견해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결정적인 거는 연령층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급제에 있습니다.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배급을 주지 않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앉아 있을 방법이 없는 거죠. 집에 앉아 있을 때 이제 배급을 받고 생활을 했었는데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연령층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식한테 고생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제비라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전체가 나와서 꽃제비 생활.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연령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직업군으로 나눌 때는 군인 제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제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청년층 이제 17세 이상부터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 부르는 걸 청재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령대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해졌다. 신분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북한에서의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가정 환경이 파괴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꽃집입니다. 또. 네. 그렇게 다양. 우리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또 여러 요소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논문 쓰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김혁 씨께서는 이 꽃제비가 북한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꽃제비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꽃제비는 북한 사회에서도 가장 최하위 계층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최하위 계층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통제나 탄압의 대상이거든요. 그만큼 북한 체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제해야만이 북한 체제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보호의 의무가 아니라 가두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호소라고 하는 북한에선 구호소라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가둬서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죽어나가는 그래서 보호가 아닌 감옥의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인권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세 분 다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세 분 다 이제 탈북 과정들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탈북 과정이 솔직히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두려운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이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또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러는데 탈북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한 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경유를 해서 몽골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몽골 통해서. 네, 몽골 보현 가셨습니까? 씨도 저는 미얀마. 미얀마 통해서 사실 제가 그렇죠. 사막. 사막입니다. 네. 제가 올 때는 거의 그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위험한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얘기 그 들었어요. 안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출발을 합니다. 3살짜리 아기, 그다음에 12살짜리 철민이라는 친구,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19살, 그리고 27살 형님, 28살 누님. 이렇게 5명이 출발을 하는데 18시간을 걷습니다. 그때 당시에 7월이었으니까 영상 37도에서 40도 사이였거든요. 가지고 가던 물을 이미 다 소비를 했었고 결국에는 한낮에 계속 걷다가 지쳐서 12살짜리 철민이가 죽고 그리고 이제 4명이 살아서 무사히 이제 국경수비대에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2달 가까이 조사를 받고 9월 11일 날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9월 13일 날에 들어오게 돼요. 네. 3살짜리 아이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어떻게 안고 갔나요? 네, 저희가 업고 갔었고 아기는 없고 그다음에 12살짜리는 제가 손을 잡고 끌고 갔거든요. 춘혁 씨는 네, 저는 형은 몽골로 건너셨고 저는 캄보디아 쪽으로 왔거든요. 그 베트남이랑 라오스를 걸쳐서 캄보디아까지 가서 거기서 체류를 한 2개월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진짜 2000년 초반만 해도 브로커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희 진짜 맹목적으로 그냥 막 가자, 목숨 걸고 가자 이런 형식이었고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단시간에 갈 수 있지만 근데 잡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는 기간이 뭐 체류 기간이 있겠지만 위험이 엄청 강하거든요. 몽골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트남 육지로 오는 경우는 대신 시간이 길어요. 날짜가 한 열흘 막 보름에서 그렇게 한 달 안 남짓하게 이렇게 계속 육로를 통해서 왔거든요. 저희는. 예,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냥 한국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체류되어 있는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단 머릿속에는 꿈을 그렸어요. 내가 한국 땅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때까지 공부를 못했던 걸 다 욕심이 앞섰던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를 가서 남부럽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 진짜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중국에서나 뭐 베트남 뭐 어디서나 받지 못했던 거 이런 인권 그런 거를 한국에 와서 진짜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제가 한국에 와서 딱 느낀 게 현실은 이게 아니구나를 진짜 17살 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바로 그때 형도 같이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고 노가다판에 막 다니고 차라리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일을 택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돈 벌어야겠다.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넘어오면은 모든 게 다 막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는데 또 와서도 힘들고 그래요. 캄보디아 통해서 오셨고, 진송 씨. 진송 씨는 어떤 경로로 오셨어요? 저는 가족이랑요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한국에 연락했죠. 이제 그래서 근데 어렵게 이렇게 이제 한국 브로커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후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먼저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돈이 아예 없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이 한국 브로커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면 카메라를 2개 보내줄 테니까 북한에 나가가지고 그걸 다 찍어와라 이렇게. 예,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실사 찍어와라. 예, 진짜. 예, 그래가지고 찍어 오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엔 거절했지 그걸. 근데 안 그러면 한국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저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알겠다고 저는 중국에 혼자 남게 되고요. 아빠랑 엄마는 일단 한두 살, 아니 2살 어린 동생을요 등에업고 다시 북한을 나간 거죠. 그 북한을 나갔는데 잡혔어요 이게. 잡혔다가 다시 또 어떻게 풀려나게 돼가지고 다시 또 돈을 벌었는데 이 한국 사람이 또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나가다 또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2분 다 어떻게 무사하게 다 풀려나가지고 지금 잘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런 경우는 정말 극히 정말 행운인 경우인 거죠. 네, 진짜 행운인 거.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맞습니다. 쉽게 풀려나기 힘든 상황인데 2번째 저렇게 살아나오셨다는 건 진짜 행운이. 그럼 그때 뭐 찍어갖고 오셨던 거예요? 다 일단은 다 뺏겨가지고. 그럼요. 당연히 그랬겠죠. 너 근데 어떻게 그 북한 군인들이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딱 잡히면은 딱 잡았대요. 잡았는데 이게 보기에 너무 불쌍해 보니까 잡히면은 정말 안 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풀어줬대요. 일단은. 예. 너무 불쌍하니까 대놓고 풀어준 게 아니라 그냥 나 어디 잠시 갔다 올 테니까. 그냥 예. 도망칠 기회를 예. 줬구나.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을 그렇게 2번의 헤어짐 끝에 만나서 예. 진짜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진짜?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심한 짓을 시켰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후보를 해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냥 호주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네, 너무 몹쓸 짓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예.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북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같은 북한 사람인데 너무 심한 짓을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일단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진짜 이렇게 정말 목숨을 내걸고 왔는데 참 어쨌든 그 지난날의 아픔을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 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정말 같이 바라고 이제는 남한에서 열심히 북한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그래 빨리 알려서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빨리 교류해서 사람들에게도 북한을 좀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 거리가 좀 가까워져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몇 살이에요? 저 지금 21살입니다. 야, 21살에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정말 민족을 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불과 11살 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쵸? 21살에 지금은 정말 진송 씨의 이 하나하나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저희가 진짜 그 2달의 시간, 그 몇 달의 시간을 어떻게 단 몇 분의 이야기로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고단하고 정말 힘겨웠던 여정을 견뎌내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춘혁 씨는 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남한에 왔는데 와서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정말 또 녹록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와서 그 과정을 딱 한마디 표현한다면 결국에 성공 뒤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왔을 때,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은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고요. 인천공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딱 2번밖에 못 봤습니다. 몽골공항과 이제 인천공항. 인천공항 그렇네요. 그 인천공항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거기다 친절하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사관이 아니고 국정원 분들이 딱 나오셔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걸 환영합니다. 딱 모시고 가요. 아, 버스 딱 타고. 감격스러웠죠. 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었죠. 한국 사회에 딱 나와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내가 좀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또 끊임없이 떠돕니다. 그때 이제 우리 춘혁이랑 같이 한번 웃긴 이제 내 히스토리도 있었고요. 뭐 놀러도 가고 했는데 그때 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제 가진 당시에 정착금이 2,100만 원을 찍어줬습니다. 통장에다. 근데 거기서 반을 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사실은 전부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을 때 돈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50원이면 쌀 1kg고요. 그때 당시 제 가격이. 중국에 왔는데 중국 돈 5원이면 소고기가 한 근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개념이 없는 거죠. 나는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네, 정말 맞아요. 확 와닿네요, 진짜. 5원인데 네. 우리나라 소고기 5만 원에도 좀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나갑니다. 집 임대보증금 700만 원에 나머지 300만 원을 가져다가 TV나 뭐 냉장고 이런 걸 샀었고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돈 1,000만 원을 써가면서 열심히 떠돌았는데 그게 너무 단순하게도 짧은 기간 안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깨닫는 게 그것이면 나는 부자가 아니었구나, 첫 번째.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 잠깐만. 웃을 수도 없고, 정말. 남한 생활 정착이 시드거든요. 그 아유, 과정이 결국에는 돈 벌기 위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10월까지 약 8개월 정도를 일을 했고 그게 새벽 4시 반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이제 11시, 12시 돼서 들어옵니다. 8개월 만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고 아유. 네, 너무 가로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그 8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정비하러 이제 가게 됐어요. 정말 그 대단하시-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5원이면 소고기를 사는데 1,000만 원이 내 손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근데 속이 상하는 건 뭔 줄 알아요? 곁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만큼 다른 거고 이 1,000만 원은 정말 물 흐르듯 금세 새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돈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물론 그걸로 인해서 값진 경험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제가 요즘 강의를 다니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탈북자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탈북자 돕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착금이 되려면 써야 정착금이 된다. 써봐야 이게 뭔지를 안.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를 옆에서 가르쳐만 주면 됩니다. 옆에 1,000원짜리 볼펜하고 100원짜리가 있다면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굳이 살 필요 없어. 난 100원짜리면 충분해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만 보여줘도 다른 탈북자들이 따라해야 한다. 그렇지. 항상 비싼 거 좋은 것만 옆에서 너무 사주고 싶으니까 탈북자한테 그것만 사주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사회라고 처음에 느끼게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김혁 씨의 말에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진짜 그 누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경험해 본 것만큼의 직접 부딪히는 그건 게, 없거든요. 그 춘혁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남한의 친구들이 네. 좀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뭐 잘해달란 말은 안 하고 그냥 뭐 어차피 저희도 적응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런 말이 싫거든요. 아직까지도 탈북자란 말이 어색해요. 뭔가 낙인이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뭐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그냥 억양이 다를 뿐이지 예, 그냥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저희도 좀 선입견 가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괜히 그냥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학교 가서 뭐 북한인 거 숨기고 싶다 뭐 이런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나 북한에서 왔어. 저도 뭐 그렇게 하는 케이스거든요. 나 북한에서 왔어. 뭐 친구들은 뭐 제일 처음에 당황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면서 뭐 다 같은 사람이는구나를 느끼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좀 그런 숨기고 이렇게 좀 나서기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인드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당당하게 좀 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성 씨는 어떻게 남한 친구들이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마음을 좀 열고 그러니까 남한의 사람들도 그냥 색안경 끼지 말고 그냥 좀 좋은 편견으로 좀 봐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세 분의 어떤 계획,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현재 북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좀 더 이제 연구자로서의 길을 좀 걷고 싶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남북 통일이 딱 되자마자 제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 고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혁 씨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예, 뭐 저는 뭐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예, 제가 이제 7월 초에도 이제 독일에서 전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베를린에서도 하고 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저는 해외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도 좀 많이 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데 해외 사람들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단 알아야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전시하고 싶고 계속 어차피 저도 연구예요. 그냥 뭐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또 이걸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감동을 주고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런 것들 계속 연구도 해나갈 것이고 또 음악 작업도 지금 계속 예, 연습도 하고 이제 7월부터는 아마 고등학교를 돌면서 이제 공연도 진짜. 예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은 좀 딱딱한 면이 있잖아요. 인권을 알리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저희 그런 제가 힙합 그런 쪽 장르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어린 친구들한테 먼저 일단은 어린 친구들부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부담 안 갖게 이렇게 다가가서 음악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뭐 그림 같은 것도 뒤에 배경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할 일은 많은데 제가 따라갈지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일단 건강도 챙기고 예 열심히 살아야죠. 저희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성 씨는 어떤 계획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요. 일단 잘 좀 졸업하고 그 후에 이렇게 형처럼 예. 저도 어차피 미술을 하니까 뭐 형처럼 그런 길을 같이 가면서 형한테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참 얻고 배우는 게 많은 통일 북소리인데 오늘 진짜 이렇게 막 수다 떤 기분이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고 정말 하루 만에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이 없는 시대인데 유일하게 저희가 닿을 수도 보기도 힘든 곳이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 땅을 정말 사실적으로 알려주고자 애쓰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싶고 앞으로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것들을 좀 차곡차곡 준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땅, 그곳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정말 저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보고 배울게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또 모시고 싶어요. 다음에 전시회 있거나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함께해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